오랫동안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에 조선총독부가 지어졌고 서울광장 앞에 여기에 서울시청이 있다 보니 이 두 개의 생존해서 아 여기는 일본 애들이 만들었구나 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황당한 거죠. 일본 애들도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도시구조에서 아 여기를 이용한 건데 우리가 근대를 공부 안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아 걔들이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줄 알아요. 그럼요. 대로 만든 것도 일제시대 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뭘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르고. 어떤 대한제국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제 황구단도 만들어지고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네. 근데 황구단 옆에는 여기 보면 유난히 반듯하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렇게 반찬 도로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원래 도로가 없었는데 새로 뚫었기 때문에 이게 황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 길을 새로 내는 모습이 보이죠. 이건 1900년에 체코 사람 브라즈라는 사람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 사진은 여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대한문이 보이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구단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게 대한제국의 고민이었던 미국인 샌즈가 머물렀던 집이 대관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요 대관정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대관정은 헐버트 씨가 지었던 집이고요. 나중에 헐버트로부터 있다가 정부가 구입해서 영빈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빈관. 자, 이제 궁궐 얘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5분이라도 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이제 그 5개의 궁궐을 가진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에 5개의 궁궐이 동시에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서울 조선시대 때 궁궐은 양골 체제라고 해서 정궁이 하나가 있고 이궁이 하나 있어 스페어들 쪽에 2개의 궁궐. 스페어의 궁궐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날 같은 팬데믹 시대에 대비한 겁니다. 이게 이쪽에 있다가 질병이 돌면은 이쪽으로 피병을 하는 거예요. 병을 피해서. 그게 중요한 기능인데 어쨌든 간에 2개의 궁궐만 존재했는데 지금까지 5개의 궁궐이 동시에 존재한 건 지금밖에 없어요. 어쨌든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궁궐에 처음에는 경복궁과 청덕궁 2개로 운영이 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궁과 창덕궁으로 잠시 사용됐다가 그다음에 광해군이 창덕궁이 중건된 다음에 창덕궁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창덕궁 대신에 순서가 경덕궁과 임경궁을 새로 2개를 짓는데 2개의 궁궐이 거의 완공될 즈음에 이제 인조 관정이 나와서 이제 폐위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조는 창덕궁에 들어가서 창덕궁을 정궁으로 삼고 광해군이 지었던 경덕궁과 임경궁 중에서 경덕궁을 이궁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임경궁은 없애돼요. 그 다음에 경운궁은 이제 임시로 섰던 궁궐이니까 이제 정궁이 창덕궁이 만들어지고 경희궁이 이궁으로 만들어지니까 경운궁은 더 이상 이제 궁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경복궁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고종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창덕궁과 경희궁 중에서 하나를 이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창덕궁을 이궁으로 선택합니다. 그럼 경희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희궁은 해체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경복궁과 창덕궁 이게 체제가 되다가 나중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출범하면서 경궁이 정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경복궁과 창덕궁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또 다시 창덕궁이 선택되죠. 그러니까 창덕궁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궁궐인 것 같아요. 그럼 경복궁이 해체돼야 되는 거죠. 해체됐나요? 궁궐의 위상은 사라졌는데 경복궁은 워낙에 큰 궁궐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전각들을 철거해서 덕숭을 짓는 데 써도
전체의 큰 틀이 너무나 잘 남아있는 것은 해체됐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해체된 것은 일본이 1910년에 강점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조선 물산 공진회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총독부를 지으면서 정각들을 본격적으로 철거해서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해체는 일제강점기 때. 그렇지만 궁궐의 지위는 대한제국 때 사라진 겁니다. 이게 경희궁이 이제 해체된 모습이에요. 이게 정문이고 여기 이게 훈련도감의 모습입니다. 자, 이건 태평로가 개설될 때 이 태평로 개설이 언제 된지를 보여주는 거죠. 명성황후의 국장이 1897년 11월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1895년에 을미사변으로 돌아가시지만 이게 국장이 이제 치르려다가 여러 가지 엇가지가 계속 미루다가 대한제국 출범한 다음에 이제 그 황후의 예로서 지내는데 이때 국장 도감의 행렬을 보면은 경우가 나와서 이 앞에 신교를 거쳐서 해종교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가 나와. 이 신교가 왜 신교냐? 여기에 길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요 물길이 이렇게 흘렀어요. 왜 이렇게 휘었을까요? 여기에 러시아 공사관의 언덕이 능선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물길이 휘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뚫었기 때문에 청계천 지나는 새로운 다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교, 새로운 다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 길이 뚫린 겁니다. 요건 이제 관련 신문 기사고요. 자, 그렇게 만들었던 거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덕수궁의 국력이 이제 정해졌는데 처음에는 한 요 정도에서 출범했다가 나중에 요만큼을 더 추가로 확보합니다. 여기는 이제 군용으로 사용되는 걸 추가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선교사들로부터 땅을 사고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이게 들쭉날쭉한 거죠. 반듯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요 앞에 있는 독일 영사관 땅도 사게 돼요. 자, 이 사진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아래는 지금 현재 서울의 구조고요. 회색도 있었던 거. 여기 위에는 1907년경에 작성된 그 덕수궁도에 배치해놨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요게 중화전이고요. 요게 즉조당이 있고 요게 편전인 덕홍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게 침전인 함령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건물이 석조전이에요. 이게 나중에 도로가 확장돼서 이만큼 잘려나가죠. 이만큼 잘려나가서 이걸 보면은 다행히 많이 잘려나갔지만 중화전과 두 개의 종전, 석조전과 중화전, 편전인 덕홍전, 침전인 그 함령전은 다행히 보존이 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것만은 남은 건 다행이긴 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제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관이 이게 국내부하고 원수부입니다. 국내부는 뭐냐면 이제 근대 이전에는 국가의 행정과 왕실 행정이 하나 통합돼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근데 근대 되면 국가 행정인 의정부와 왕실 행정인 국내부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면 국내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조직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받고 그것이 이제 내각과의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내부 청사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수부는 군권의 상징이 하나요. 그게 바로 여기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것을 도로를 이렇게 직선화, 옛날에는 길이 처음에 이랬는데 이것을 직선화하면서 이만큼 일부 잘려나가고 1912년에 1968년에 이걸 확장하면서 이것이 급기야는 요 문이 이 바깥으로 더 안쪽으로 밀려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국내부 청사와 원수부의 소멸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고종 때의 그 근대 개혁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추진 기관이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1897년에 알렌이 미국 공사를 이었던 알렌이 자국 정부한테
정동 지역의 지도를 스케치를 해서 보냈던 거예요. 여기에 미국 공사관, 지금도 있죠. 미국 공사관 관저로 있죠, 지금. 여기에 퍼블릭 파크라고 하는 것을 절반은 나중에 이만큼은 미국의 6.25 전쟁 이후에 추가로 더 자기들이 가져가요. 그다음에 여기에가 정동 극장이 마련돼 있어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메소디스트 미션 컴파운드는 여기가 이화여고랑 배제고등학교. 그다음에 프랑스 대사관이 있었고 러시아 공사관. 그다음에 여기 영국. 그다음에 여기가 덕수궁이 이만큼에서 시작했다가 여기 세관을 포함하고 나중에 여기가 군영인데 여기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아메리칸 프레스비테리안 장로 컴파운드 여기는 선교사 집들인데 여기까지 나중에 한국 정부가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서양의 외국 공사가들 다 있는데 이 당시에 대한제국의 외교 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서양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일본 여기 없죠. 왜 그랬을까요? 얘들하고 안 친했을까요? 물론 안 친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리고 관계도 더 저기 하니까 한국과의 중요성이 더 높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파견할 수 있고 한국과 서양의 이 관계에서 보면은 좀 더 능동적 대응 아니 한국과 서양의 관계보다는 자기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상대를 그래서 독립적으로 공사관을 유지할 수가 있고 유사시에는 가까워서 아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서양 여러 나라들은 워낙 멀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중요하기는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뭐 아프리카나 남미가 중요하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렇게 많은 군사력을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연히도 대한제국을 출범했을 때 서양 여러 나라를 배경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공간 구조처럼 보여요. 근데 원래는 그 목적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대한의 모습이에요. 이제 본격적 궁궐 안에로 들어갔는데 이 모습,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아시죠? 대한제국 때 있었던 수문장 교대식을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진이? 이게 대한제국 때 모습일까요? 대한제국 때문에 신식군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옷장 같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라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이게 조선 후기 모습일까요? 아니면 전기의 모습일까요? 중기 모습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수문장 교대식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네, 버킹엄 궁전 그거 벤치마크를 했다 이런 얘기 이제 그런 거.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문장은 있었겠죠. 수문장 교대도 있었겠죠. 근데 수문장 교대식을 이렇게 했는지는 의문이죠. 근데 있었다고 치자고요. 있었다고 치고 사실은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옷차림에서 이건 언제 때 모습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까 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아니고 그냥 그 정통성을 따르려는 뭔가를 좀 쇼를 보여주고 싶어서 초창기 가장 강했을 때의 그런 퍼포먼스를 누가 보여주고 싶어서요? 우리가요? 아니면 옛날에? 옛날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인데 이 모습은 이제 뒷모습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모습은 이 옷차림은 아무리 잘 봐줘도 임진왜란 직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의복사를 전공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게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고생했던 게 일본 애들이 조총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우리도 조총을 무장한다. 근데 군고를 수비하면서 총이 없이 수비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있었다면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모습은 조선 초의 모습이에요. 초나 중기. 그럼 이상한 거죠. 근대 궁궐인 대한제국의 황궁을 수비하면서 조선 초나 조선 중기 모습의 수문장 교대식
아무리 쇼를 하려고 해도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울시에 좀 항의를 했어요. 제가 서울시 이제 그 여러 부서랑 일을 좀 하니까. 그랬더니 이거 자기네 부서가 일 아닌데요? 문화재과에다 처음 얘기해요. 그럼 어디에요? 이게 관광감 쪽. 네. 근데 관광 쪽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관광 쪽은 제가 일을 같이 많이 안 하는데 이제 그래도 가끔 할 때도 말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봐서 저기 아니다라고 좀 바꿔야 된다라고 했더니 말씀 듣고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난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드물게 서울시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화문 경복궁에도 제 말씀이 그거예요. 네. 처음에는 광화문 보건공사 할 때는 못하니까 여기서 임신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완공이 됐으니 거기는서 이 모습은 그대로 하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막 그렇지 않냐 네. 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명을 해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모습을 하려다 보면 신식군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신식군의 모습을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버킹엄궁처럼 근사해 보이지 않을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근사해 보지 않던데 나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 버킹엄궁 같은 것을 모델로 우리도 저런 거 하나 합시다라고 해서 만든 이렇게 쇼였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짐작을 했는데 그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이거보다 더 근사하고 잘하는 게 경복궁 앞에 있는데 이걸 똑같이 한다는 것은 진짜 역사를 희화화하는 것. 유럽에 가보시면 버킹엄처럼 하는 데도 있지만 자기 나라의 처지에 따라 조그맣게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 다 많이 봐요. 조선이란 우리가 역사도시 서울을 이야기할 때 역사도시 서울을 조선의 역사만 팔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대한제국 역사도 있고 일제강점기의 굴욕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 그 첨단 IT 강국 선진국 도약한 서울을 보여준다고 친다면은 여기는 제대로 보여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대원들끼리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사실은 별로 불끈들을 좋지 않죠. 좋지도 않고 사실은 몰라요,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모르면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아직 그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됐죠. 많이 됐어요. 이제 좀 많이 됐는데 이 정책 결정하는 일부 사람들이 옛날 식민사관을 배웠던 사람이 있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왜냐면 대한제국 역사가 먼저 한 20년 됐거든요. 이게 기성세대가 잘 안 되는 거죠. 미스 선샤인 되게 좋아해요. 미스터 선샤인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얘기하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모습은 그러면서 보면은 이 역사성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지겠느냐. 최근에 대한문 앞에 월대를 복원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원수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사라지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요거 월대를 일부 훼손하긴 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여기에 테크노를 확장하면서 이 건물을 선편을 갖다 이거 뒤로 세트하는 겁니다. 30여 명. 이게 몇 년도 사진? 68년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김현옥 불교조 시장이 벌였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앞에 월대를 이제 요게 이 건물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것은 현재는 어렵고요. 근데 일단 월대를 제한하는데 월대를 제한하게 된 것은 사실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부수적인 효과예요. 왜냐하면 광화문의 앞에 월대를 복원하는 게 사실 경복궁 복원의 마지막 그 핵심 사항이거든요. 월대는 사실은 왕과 신하, 왕과 백성들이 만나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인데, 근데 월대는 정궁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대한제국 항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대가 그동안 없어졌었는데, 이것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역사도시 서울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심 내로 서울 시내로 지나치게 많은 그 자동차들이 몰리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서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지금 광화문대 재구조하고 도로폭을 대폭 줄였잖아요, 방을. 그러니까 태풍도 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월대가 이렇게 못 땄는데 월대를 일부나마 복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합의해가지고 이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인데 그래서 광화문 제구도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보급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는 거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한제국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광화문과 육조거리가 조선의 중심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한문 앞은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리고 근대 한국의 이 중심 대한민국을 만드는 도시 중심에서 오늘의 우리 서울의 중심 이 운주인다 생각하면은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지금 대한문 앞까지를 이걸 거쳐서 남대문 연결한 이것이 서울의 지금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가로야 되고 이 안에는 조선, 근대, 현대가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대한문 앞에 이름이 지금 서울광장으로 돼 있잖아요. 서울광장도 시청 앞에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대한문학 광장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오히려 역사의 큰 흐름에 적합한 명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이남문, 대한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려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문이라는 걸 돌림체로 쓰지 않고 이것은 대한문이라는 여러 가지 업칙이 많았지만 사실은 대한문이라는 이름이 1906년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생각하면 일사늑약으로 국권이 침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종이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승부수를 던지는 것을 이해가 아니었을까. 특히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면서 세계에 우리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세계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마지막 승부수가 실패로 끝나고 고종은 강제로 양위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금천교라는 게 있죠. 이렇게 우리 궁궐을 건축해서 특히 동양에서는 이게 물을 건넌다라는 것은 연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보면은 이 바깥쪽은 세석의 공간이고 여기는 왕의 공간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폭이 이 폭이 굉장히 같은 것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 30m 정도 밖에 나가야 되는데 좀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안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에 요건 이제 침전인 함령전의 모습인데요. 이 전체 이 앞에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앞에 크고 작은 정각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 애들이 1930년대에 공원화 사업을 하고 정각들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이 청각 이것들을 복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모습 보면은 요 덕숭 바로 앞에 서울시청 별관 그 전망대에서 촬영한 건데요. 요게 침전인 함령전이고 이것은 편전인 업무 공간인 편전입니다. 이건 공적인 공간이죠. 편전이니까. 이건 침전인 사적인 공간이죠. 근데 이 공간이 이게 두 개 없는 하나의 공간 속에 있죠. 이 말이 되나요?